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갱이불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김판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선비여, 학자여, 일국의 대신으로서 명망이 높았습니다. 김판서한테는 옷같이 아름답다 하여 미옥이라는 여식이 있었죠. 김판서는 어여쁘게 키운 딸을 18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20세에 그만 생과부가 되고 말았죠. 판서댁 딸이 생과부가 됐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시댁에서는 미옥을 친정으로 보냈지요. 친정집에 돌아온 미옥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소문이나 날까 누가 떠드는 것도 누구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일부러 피하며 하루 종일 문을 꼭 닫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딸을 지켜보던 김판서 내외는 근심이 태산같이 쌓여 밥이목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한참 꽃같이 예쁠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지게 생겼는데 안타까울 뿐이죠. 대학자의 집안에, 그것도 나라의 대신을 맡고 있는 집안의 딸이 연려가 되지 못하면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미옥은 깊은 밤이 되면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을 생각하며 밤이 새도록 목매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의 신세가 그저 처량하기만 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또한 미옥은 너무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밤이면 허벅다리에 뜸을 뜨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본능을 억제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제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모란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에 병색이 깃들어 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입니다. 미옥은 영창을 열고 봄바람 속에 구름같이 피어오른 복숭아꽃 살구꽃이 만발한 후원을 시름없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김판서가 있었습니다. 미옥의 입에선 한숨이 흐르고 지켜보던 김판서의 주름 잡힌 볼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꽃아, 내 앞에서는 피지나 마려무나 내 팔자가 어째서 이다지도 기구하단 말이냐. 김판서와 미옥의 입에서 동시에 흘러나온 것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영창에 기대서서 꽃을 구경하던 미옥은 그만 흑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흐느끼다가 졸도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김판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하얀 소복을 입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딸을 보고 있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 앞에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갱이부가 무엇이란 말인가?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못한단 말인가? 불갱이부의 유도를 범하더라도 살려야 하겠다고 김판서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후 김판서는 밤이 오기를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돈으로 하인 넷을 사가지고 가마를 남몰래 등대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김판서는 그것이 딸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고 집안을 위하는 길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을 외지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딸 미옥이 자기의 운이 닿는 대로 일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윽고 찾아온 밤은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김판서는 일생 동안 먹고 살만한 돈을 딸에게 주고는 가마에 태웠습니다. 낯선 타향으로 남자도 아닌 딸 자식을 내보내는 김판서의 마음은 무척 아파왔지요. 가마에 탄 딸의 얼굴을 본 김판서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딸 미옥도 마찬가지였지만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가마꾼들은 김판서의 말에 내의하며 대답했지요. 그러면 곧 떠나도록 해라. 가마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마꾼들의 손에 들려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쪽을 향해 닷새만 가다가 마을이 근처에 보인다면 그곳에 내려놓고 오도록 하여라. 영감의 분부에 따라 가마꾼들은
가마를 지고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마속 미옥은 하염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모르게 딸을 떠나보낸 김판서는 다음 날 딸 미옥이 죽었다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죠. 그 즈음 강원도의 어느 둠의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돌쇠라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집도 가난하였지만 돌쇠는 원래 좀 사람이 모자라는 데가 있는 듯 한 총각이어서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대단하여 부근에서는 돌쇠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모두를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그런데 세월에 장사 있겠습니까? 돌쇠의 어머니는 근래 들어 노망이 들었는지 철도 아닌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동설안의 아랫목에 있던 돌쇠의 어머니는 돌쇠에게 말합니다. 얘야, 요즘은 싱싱한 생선이 먹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돌쇠는 생선을 구해다 어머니에게 드려야겠는데 때는 엄동설안이어서 도저히 구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나 집에 앉아 궁리만 할 수도 없고 해서 떡매와 창을 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강에 다다라 보니 물은 꽁꽁 얼어붙었고 그 위에 눈이 쌓여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하는 수 없이 멍청이 서 있다가 얼음을 깨고 그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별 수가 있나요? 막막할 뿐이지요.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들이 생선을 구해올 줄로만 믿고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하늘이 노랗기만 합니다. 돌쇠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 잡수시고 싶다는 생선도 못 구하는 불효자가 여기 있구나.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뚫어놓은 얼음 구멍 밖으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와 돌쇠 앞에 떨어졌습니다. 참 이것이 웬 횡재인가요? 돌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잉어를 가져다 어머니에게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잉어를 맛있게 잡수신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시원한 참외가 먹고 싶구나. 그러나 동지섣달에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잉어가 튀어나온 것 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돌쇠는 노망한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봄이 되면 일찍 참외를 심어 맛이 있는 걸로 따다 드리겠어요. 돌쇠는 어서 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참외 넝쿨에 꽃이 피고 참외가 맺혔을 때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효자 돌쇠의 슬픔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머니, 참외가 익어 어머니가 맛을 보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돌아가시다니 이게 어인 일입니까? 하면서 흐느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식구라고는 홀어머니 뿐이었던 돌쇠는 어머니의 장사를 지낸 후 묘 아래에 묘막을 짓고 거기서 한평생을 보내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미옥은 하인들이 놓고 강 가마 속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동이 트자 발길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안개에 덮여 있었기에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니 운막 같은 묘막이 하나 시야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미옥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운막으로 다가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운막 안에서 웬 사내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곤 멍하니 사내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에 놀라 눈을 뜬 돌쇠는 묘막 밖을 내다보다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무엇이오? 당신은 귀신이오? 사람이오? 돌쇠는 옷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무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분명 여우가 변신한 것이 틀림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불경이불을 거부하고 도망친 미옥은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가요? 미옥은 자기의 지난 날을 숨기지 않고 돌쇠에게 이야기해주고는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지긴 돌쇠도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둘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옥은 아버지 김판서에게 받아온 돈으로 논밭을 사 돌쇠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을에는 미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내린 복이라며 효자에게 내린 하늘의 복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늘이 효자에게 내린 복이네. 그래서 사람은 효행을 해야 하는가 보구나. 그날 이후로 돌쇠와 미옥은
아들, 딸 낳고 만석군이 되어 이웃들도 도와가며 잘 살았다 합니다. 조선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경이부라는 유교의 법도를 중시하던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는 야사입니다. 엄격하기만 할 줄 알았던 조선 사대부의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중요성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술 마시고 외상 잘하는 샌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이 샌님이 자주 들르는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막은 과부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지요. 샌님은 이 과부 주모가 있는 주막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모는 이 샌님이 반갑지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먹었다 하면 외상이라 술값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지 뭡니까. 3년 전에 먹은 술값을 금년에도 받기는 틀렸으니 주모는 샌님의 멱살이라도 움켜잡고 옷이라도 벗겨 망신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그래도 꼴에 빌어먹을 양반이라 마구 다룰 수도 없고 양반이긴 하여도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는 처지라 차마 다 떨어진 옷 한 벌 벗길 수도 없으니 주모의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님이 오늘 아침 계시도 하기 전에 살인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또 들어옵니다. 보나마나 술 먹고 외상할 것이 뻔한 노릇이니 속이 상한 주모는 한 꾀를 생각하였습니다. 샌님, 부탁 하나 들어주시려? 자기를 본체 만체 하던 주모가 오늘은 웬일인가요? 샌님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 왜 이리 반가운지 주인 만난 강아지 꼬리 흔드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부탁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들어줌세. 주모는 옳다커니 백지 한 장을 꺼내놓고는 말합니다. 내 본시 짧은 미천 가지고 술장사 랍시고 하고는 있는데 술 먹고 술값 안 내는 샌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 장사를 못하겠어. 앞으론 외상으로 술 차시는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써주시오. 그러면 제가 술 한 잔 드리리다. 샌님은 필시 주모가 자기한테 하는 말임을 알고 있으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이미 약조를 하기도 하였고 또 술을 한 잔 주겠다니 하는 수 없이 붓을 들어 외상사절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주모는 좋아하며 술청 벽에다 떡하니 붙여놓고는 샌님의 술잔에 술을 한 잔 부어 취하하였습니다. 글값으로 술 한 잔 얻어먹으니 기분은 그만이나 그까지 술 한 잔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그런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3년 전 외상값이 그대로 있는 주제에 외상사절이라는 글까지 써주었는데 어찌 술 한 잔 더 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차마 걸리지 않는 발길을 끌고 찾아온 주막인데 입맛만 쩝쩝 다실 수밖에요. 그리곤 가만히 주모의 눈치를 살피나 주모는 모른 채 하고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부엌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두밥 시루를 내다가 멍석 위에 펴고 있었습니다. 아, 술 한 잔 더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나 자기 손으로 써주고 차마 외상 달라 할 수는 없고 마당에 널고 있는 고두밥을 보니 시장기마저 돕니다. 주모 고두밥이라도 한 줌 주게. 꼴의 양반이라고 말끝마다 하대를 하는 샌님의 꼬라지에 비위가 상한 주모는 못 들은 채 하고 고두밥에다 누룩을 확 붓고 버무려 버렸습니다. 샌님도 주모의 매정한 처사에 슬그머니 화가 나서 주모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었죠. 주모가 누룩 섞은 고두밥을 잘 펴널고 뒷곁에 무슨 볼 일이 있는지 돌아가자 때마침 닭들이 쪼르르 몰려와서는 멍석 위에 고두밥을 발로 헤집어가며 조아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샌님은 평소라면 달기 새끼라도 쫓아주었을 텐데 매정한 주모의 처사의 심술이나 닭들 행태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때 주모가 달려와 닭을 쫓으며 너미 집 불구경하는 것 마냥 들마루에 앉아 달기 새끼 구경하던 샌님을 나무랍니다. 원 세상에 샌님도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사람 먹는 음식을 달기 먹고 있는데도 본체 만체하고 있다니. 주모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소리치자 샌님이 말합니다. 난 또 그 닭들이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나자 주모는 어이가 없어 입만 벌리고 있었죠. 서로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날 이후로 양반이라 체면은 중요한지
새님은 주막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3년 묵은 외상은 언제 받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세 사람의 장사치가 들었습니다. 이 장사치들은 돈 1000냥을 모아 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러 길을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틈만 있으면 그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주막이 하나 눈에 띄어 하룻밤 쉬려고 든 것인데 술청 벽에 외상사절이라고 떡하니 붙어있는 걸 보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나쁜 마음을 품은 장사치가 동료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오늘 밤은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서둘러 또 먼 길을 가시도록 하세. 그런데 우리 셋 중에 혹여 음심을 품고 이 돈 만냥을 혼자 들고 도망칠 수 있으니 우리가 간수할 것이 아니라 이 주막 주모에게 맡기도록 하세. 그러도록 하세. 외상사절이라 쓰여 있는 걸 보니 일절 외상을 안 주는 것을 봐서 주모가 대쪽 같은 사람인가 보. 믿을만 할 것 같소. 모두 그게 좋겠다고 찬성하자 그 장사치는 주인 여자를 불러 말합니다. 잘 들으시오. 이것은 우리 장사 미천이요. 당신이 잘 맡아주시되 우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내달래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들은 주모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외상으로 술 먹고 안 갚는 논팽이도 있는 마당에 돈 맡기고 술 마시고 빈방도 놓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 한참 동안 흥겹게 떠들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술은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자 딴 마음을 먹은 친구가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난 머리가 근지러워 좀 감아야겠는데 누구 빚을 가져온 사람 없는가? 주모한테 빌려달래지 그러나. 뭐 빚쯤이야 안 빌려주겠는가?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자 그 장사치는 부엌으로 들어가 주인 여자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돈 주머니를 돌려주시지요. 세 분이 같이 오시든지 동행하는 분이 당신한테 내드리라고 하기 전에는 안 돼요. 주모가 딱 잘라 거절하자 딴 마음을 먹은 장사치는 방에서 술을 마시는 동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게들, 이 처자가 좀처럼 내주지 않네 그려. 그러자 방에 있던 장사치들은 빚을 안 내준다는 줄로만 알고 주모, 거 좀 내주시오. 이 말을 들은 주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돈 만냥이 든 자루를 내주었습니다. 만냥 돈 주머니를 쥔 사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주랭랑을 놓아버렸지요. 다른 두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머리 감으러 나간 친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수상합니다. 의심쩍은 생각이 들어 주모를 불러 빚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돈주머니를 달라고 하던데요. 당신들이 내주라고 하기에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빚을 내주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빚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이다. 세상에나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요. 화가 난 나머지 장사치들은 날이 밝자 주모를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랍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선고합니다. 그것은 저 여자 잘못이니 이달 안에 돈주머니를 물어주도록 해라. 관가를 나온 주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돈 만냥을 물어주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요. 때마침 관가 앞을 지나가던 새님이 울고 있는 주모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엊그제 자신을 박대하던 주모이지만 3년간의 외상 준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는 체를 하였지요. 주모 왜 그리 슬피 우시오? 하늘이 노랗기만 한 주모가 돌아보자 이게 누구입니까? 그래도 양반이니 다르지 않을까 싶어 이차저차 사실 얘기를 하였지요. 한참을 듣고 있던 새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합니다. 그까짓 걸 뭘 걱정을 하는가? 내 술 한 상 차려주면 해결 방도를 알려주리다. 3년간 외상도 못 갚는 위인이 술 먹고 싶어 한다는 소리인 듯 싶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장사고 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막으로 와 새님에게 술 한 상 내주었지요. 새님은 목마른 모마냥 벌컥벌컥 내온 술을 비웁니다. 그래, 방도가 뭐 있겠습니까? 그야 뭐 어렵단 말인가? 다시 관아에 가서 내 일러주는 대로 고하게. 이야기를 들은 주모는 한달음에 다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다시 사또 뵙기를 청하고는 새님이 일러준 대로 말했죠. 애초에 세 사람이 같이 오기 전에는 돈주머니를 내주지 않기로 약조를 하였으니
세 사람이 같이 오면 돈주머니를 돌려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장사치들을 불러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사치들이 그렇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그대들은 같이 가서 달아난 한 사람을 잡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여인이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다. 장사치들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모는 기뻐하며 그 길로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새님이 술독을 내와서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3년치 외상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 뒤로 술청의 새 문구가 덧대어졌습니다. 외상사절, 새님은 공짜. 세상에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타고나는 걸까요? 그 생각이 때로는 3년 묵은 외상값을 갚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돈을 훔쳐 도망하게도 하나 봅니다. 참 요지경 같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새님이 자신의 재치로 3년치 외상값 갚은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걱정이 하나 없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욕심이 원체 없는 사람인지라 남의 것 한 번 탐낸 적 없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간도 늘고 자식도 여럿 낳고 잘 살았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자식들도 욕심이 없어 좋은 배필들 골라 시집장가 다 가고 아픈 데도 없이 무탈하게 사니 동네 사람들 모두들 오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부러워하였지요. 노인장은 어찌 그리 좋은 팔자를 타고났소? 뭐 팔자랄 거 있나? 내가 누구처럼 돈이 많기란가? 지위가 높기란가? 그저 오늘 하루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고맙고 자식놈들 안 아프게 잘 살아주니 고맙고 그렇게 고맙게 사는 거지 뭐겠나. 그러니 걱정일랑 할 일이 있겠는가. 걱정이 없으니 얼굴도 좋아지고 팔자도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네. 이렇게 팔자 좋은 노인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천하에서 제일 팔자 좋은 노인이 있다 말이죠. 그렇게 발없는 소문은 천리박 도성의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임금은 늘 걱정인 사람이었습니다. 청나라에 사시는 누구를 보내야 할지, 근래 들어 외적의 노략질이 잦아 이를 어찌 방비해야 할지,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걱정. 임금 자신을 둘러싼 것들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참, 한나라의 임금이면 뭐 하겠는가. 한낱 시골 노인만도 못한 팔자이니 대체 노인은 어찌하여 그리 좋은 팔자를 타고났는지 임금이 궁금하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그 팔자 좋은 노인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임금의 명을 받은 군졸들이 말을 타고 서둘러가 이 팔자 좋은 노인을 데려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노인은 참 난감하기만 하였죠. 그저 시골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일 뿐인 자신이 임금을 마주하다니요. 그대가 그 팔자 좋기로 소문난 영감인가? 예, 전하. 저는 그저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시골의 늙은 노인네일 뿐입니다. 나는 임금이면서도 걱정거리가 늘 있어 걱정인데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다니 참 부럽구나. 임금은 그렇게 걱정 없는 노인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리곤 한편으로 이 노인을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꾀를 냈습니다. 이 걱정 없는 노인에게 걱정거리를 하나 줘야겠다. 그대가 걱정이 없다니 내게 소중한 옷 구슬이 하나 있는데 그대가 가지고 갔다가 석 달 열흘 되는 날에 나에게 다시 갖다 줄 수가 있겠는가? 네, 전하. 어찌 어명인데 아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분부대로 따르겠사옵니다. 옷구슬을 가지고 갔다가 석 달 열흘 뒤에 다시 오라니요. 참 일을 어찌한답니까? 임금의 명이라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노인은 옷구슬을 받아 들고는 궁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돌려보낸 임금은 힘센 장수 하나를 불러서 명령하였습니다. 방금 궁에서 나간 노인을 따라가서 구슬을 빼서 가지고 강에 던지고 오너라. 장수가 쫓아가니 그 노인이 마침 강가에서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 노인의 품속에서 구슬을 빼서 가지고는 강물에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노인에게서 구슬을 빼서 강물에 던지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세상의 노인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임금님이 아끼신다는 옷구슬이 강물에 빠졌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날부터 그 옥굿을 걱정만 했지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은 급기야 밥 한술 뜨지 못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임금을 만나고 온 날부터 안색이 안 좋아진 걸 알고는 아들 며느리가 와서 물었지요. 아버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끙끙 드러누워 앓기만 합니다. 평소 걱정 없이 사시던 아버지가 식사도 못하시고 저리 누워있기만 하니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아버님 무슨 일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다. 걱정 마라. 노인은 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며느리가 장에 나갔다가 어떤 어부가 잉어를 잡아가지고 오는 걸 보고는 번뜩 시아버지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그 잉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잉어를 넣고 용봉탕을 끓이려고 잉어의 배를 가르니 웬 구슬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용봉탕을 끓였지요. 용봉탕이 다 고아져 시아버지한테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가 장에 갔다가 잉어를 한 마리 사서 아버님 드리려고 용봉탕을 끓였으니 잡숫고 기운 좀 차리세요. 아무것도 생각 없다. 임금이 아끼는 옥구슬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입맛이 있겠나요? 용봉탕인지 지렁이탕인지 목구멍에 넘어나 가겠냐 말입니다. 아버님 일어나 잡수세요. 안 먹는다. 저 잉어를 끓이려고 배를 가르니 이런 구슬이 나왔는데 이것 좀 보세요. 구슬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노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뭐? 구슬이라고? 그래 그 구슬이 어디 있더냐? 며느리의 손에 든 구슬을 받아든 노인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이고 살았다. 그 구슬이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기력을 차리시는 걸 보니 한시름 놓았지요. 예, 내가 살았다. 살았어? 노인은 임금한테 옥구슬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웬 불안당 놈에게 구슬을 빼앗긴 얘기를 하며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며느리에게 하소연을 하더니 말합니다. 밥상 가지고 오너라. 이제 밥 먹어야겠다. 식음을 마다하고 누워있던 노인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시 옛날처럼 아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열흘이 되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구슬을 가지고 임금한테 찾아갔습니다. 임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합니다. 아무 근심 없이 산다는 노인이 이제는 사색이 되어 오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면에 가득하기만 합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그 구슬을 잘 갖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 거? 노인은 아무 주저없이 예 하면서 품에서 구슬을 꺼내 임금에게 올리는데 임금이 받아보니 지난번 주었던 그 구슬이 틀림없습니다. 임금이 이상해서 그때 구슬을 빼앗아 강에 버리라고 시켰던 장수를 불러 묻습니다. 자네 이 노인의 구슬을 틀림없이 빼서 강물에 버렸는가? 예, 틀림없이 거행했습니다. 장수가 대답하자 임금이 다시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은 내가 준 구슬을 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한테 뺏긴 일이 있는가? 노인이 쳐다보니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의 구슬을 빼서 강에 던진 그 불안당 놈이었지요. 네,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이 제가 구슬을 가지고 가는데 뺏어 가지고 강에 던진 사람입니다. 노인의 대답을 들은 임금이 이상하여 다시 노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고? 예, 그 구슬을 뺏기고 집에 가서 걱정이 되어 들어누워 앓는데 며느리가 장에 나갔다가 잉어를 한 마리 사다가 절 끓여주려고 하는데 배를 가르니까 이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노인의 설명을 들은 임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근심 없는 사람이구려. 과연 임금이 나보다도 팔자가 좋구려. 노인에게 잠시나마 걱정을 안겼던 임금은 노인에게 사과하고는 큰 선물을 내려 돌려보냈다 합니다. 팔자 좋은 영감도 임금의 구슬을 잃어버리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평생 남이 것 탐내고 살지 않았는데 임금의 옥구슬을 맡아주게 되면서 걱정이라는 게 생겼지요. 어쩌면 노인의 팔자는 하늘이 내렸다기보다 노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결국 팔자가 좋은 것은 임금의 자리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닌가 봅니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첩첩산중 깊은 산골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팔도어사를 제수받은 암행어사로서 소임을 모두 마치고 수행원 하나 없는 호롤단신으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큰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어사가 얼마쯤 가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여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여자 하나가 숨이 턱에 차게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옷은 갈래갈래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을 한 여자가 달려와 애원합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해요. 살려주세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눈치챈 어사는 여인을 바위 틈에 숨기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자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키가 팔척장승처럼 크고 얼굴이 호랑이처럼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도끼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어사의 멱살을 잡아들고는 금세라도 내려 찍을 자세로 위협합니다. 내 이놈, 분명히 여길 지나가는 웬 여자 하나를 봤으렸다. 어디 있는지 대지 않으면 내 놈 해구를 2조각 내버리겠다.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남자가 어사의 멱살을 잡고 무지막지하게 위협하니 기가 질린 어사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 있는 곳을 가리키고 말았습니다. 괴하는 어사를 팽개치듯 밀어버리고는 여자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의 비명소리에 어사는 두 귀를 막고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정신없이 달려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얼마쯤 도망을 치던 어사는 자기 꼴이 매우 한심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어명을 받은 어사가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살리지 못하고 이리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랍니까. 어사는 고을 가명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군조를 풀어 괴한을 잡아다 참수시키고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여인에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도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사는 명산을 찾아 들어가 큰 절에서 위령제를 크게 지내며 여인의 혼령을 위로하였습니다. 위령제를 마친 어사는 모든 도승을 한자리에 불러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얘기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여러분이 이 못난 어사였다면 어찌 했겠어? 어사도 살고 그 여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어. 그러나 어느 하나 신통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동자승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말하였지요. 소승이라면 이리 했겠습니다. 그래 묘안이 있으시오. 소승이라면 얼른 나무가지를 주어 장님 행세를 했겠습니다. 옳다.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겠구나. 어사는 몇 번이나 무릎을 치며 옳거니를 연발하다가 동승의 이름과 나이를 묻고는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허나 어사는 마음속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동승과 자기 아들과는 동갑인데 자기 아들은 천하에 없는 망난이었던 것이었지요. 어사는 떠나면서 주지승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제 아들을 이곳에 보낼 것이니 저 동승의 반만이라도 되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간 어사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형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절에는 한양으로부터 형조판서의 아들이 왔지요. 그런데 이놈이 어찌나 행패가 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밥 짓는 여승을 밀어 구정물에 집어넣고 부처님 얼굴에 화상 그려넣고 제밥에 모래 집어넣는 것은 보통이며 심지어 수도하는 중들의 중대가리를 목탁 삼아 두들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도 당당한 형판대감의 외동 아들인지라 감히 누구도 어쩌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형조판서의 아들이 수도하고 있는 젊은 중의 머리에다 요강을 씌워버렸습니다. 순간 젊은 중은 홧김에 옆에 있는 쇠절구공이로 형조판서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쳤는데 이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하는 온통 발칵 뒤집혀버렸죠. 그것도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형조판서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모두 나무아미타불만 찾고 있는데 동자승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스님, 제가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모두 지옥에서 부처님이라도 만난 듯한 심정이었지요. 똑똑한 동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았던 것이죠. 주지승이라고 어쩌겠습니까? 어리지만 똑똑한 동자승을 믿었기에 선뜻 허락했습니다. 동승은 짐꾼 하나를 시켜
형조판서 아들의 관을 수레에 실어 한양의 형조판서 집을 향했습니다. 동승이 왔다는 소리에 반가워 달려나온 형조판서는 관을 옆에 놓고 석고대죄한 동승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절에 보냈던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동승 웬일이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관은 또 무엇이냐? 대감의 아드님이 젊은 수도승을 하나 때려 죽였습니다. 그 스님은 3대 독자인지라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살려내라고 아우성임으로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대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그놈이 일을 저지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내 무슨 재주로 살린단 말인가? 부모가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이거늘 어쩌자고 저 시신을 이리 끌고 왔느냐? 대감 진정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사람이 내가 어찌하겠는가? 똑똑한 내가 오늘은 좀 이상하구나.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동승은 사실은 수도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대감의 망나니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자 형조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한편 절에서는 동자승을 보내놓고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했지요. 언제 포졸들이 몰려올지 모를 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포졸이 밀어 닥치더니 주지승은 당장 서울 형판대감에게 올라와 동자승의 시신을 가져가라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주지승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차라리 자기를 죽이지 젊고 총명한 동자승이 목숨을 잃었다니 슬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양에 올라와 형판대감 대청 뜰 아래 엎드린 주지승은 분노와 증오에 불타는 눈으로 형조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대감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노승, 내가 내 아들 공부시켜 달랬지 죽여달랬어. 당장 물꼬를 낼 것이로되 지난날 정리를 봐서 살려두는 것이니 잔꾀를 부리는 동자승의 시체나 가져가시오. 그리고 내가 새로이 양자를 하나 얻었는데 구경이나 하고 가시오. 어린 동자승의 시체를 가져가라는 말에 노승은 슬피 울며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중이 잠들어 있는데 형판대감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곤 놀란 가슴을 죄다 쓸어담기도 전에 스님하며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노승이 고개를 돌려보자 문을 열고 나온 양아들. 준수한 외모에 훤칠한 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입니다. 주지승은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동자승이었던 것이죠. 형판대감의 아들이 된 동자승은 재주가 뛰어나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 길에 나가 훗날 영의정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하는 여인이 숨은 곳을 가리킨 그 손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를 낳았지만 또 새로운 아들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허황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혹자의 말대로 그 허황됨 속에 허황하지만은 않은 뜻이 숨어 있는 게 우리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는 일이 영 신통치 못하여 마누라에게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기를 밥 먹듯 하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마누라가 무슨 일을 시키면 일 저지르기가 일수인지라 일을 시키고도 불안하니 마음 편히 시킬 수나 있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니 하는 일 없이 맨날 빈둥거리다 낮잠만 자거나 비실비실 돌아다니니 마누라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참 움직이면 사고치고 내버려두면 복장이 터지니 마누라의 심정도 이해도 갑니다. 에휴,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떤 년은 서방잘 만나 두 다리 쭉 펴고 자는데 이 못난 년은 서방땜시 두 다리는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오그라들게 생겼으니 이놈의 팔자는 왜 이리 센지. 마누라가 하루는 밭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방에 누워 코를 드르렁 골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야속했는지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쳐 올라오는 걸 참고 남편을 깨우며 마누라가 말했지요. 해가 종천인데 지금 잠이 오시오? 날도 추워지는데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다 쌓아놓으시오. 몸도 으실으실한 것이 좀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되겠소? 남편의 말을 들은 마누라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지깽이를 부여잡고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오늘 아주 사생결단을 내자. 아니요, 왜 이러시는가? 난 멀쩡하오. 지금 바로 갈려 했소. 부지깽이를 부여잡은 마누라를 보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슬금슬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하는 수 있나요? 부지깽이에 흠씬 두들겨 맞아 황천길 가는 것보다 이승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간신히 도끼를 메고 소를 몰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산에 올라보니 큼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아래 위로 훑어보니 나무가 곱고 탐스럽게 생긴 것이 이거다 싶습니다. 에라이, 멀리 갈 것 없이 이놈을 베어가면 되겠네. 이놈 하나 소등에 올리면 한 짐은 되겠구나. 남편은 메고 온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얼마쯤 베어졌을 때 남편은 웬 꾀가 생각났는지 빙긋 웃는 게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옳지. 나무에 소를 잡아 메고 당겨보자. 그러면 나무가 부러져 소등에 얹힐 테니 힘들여 찍지 않아도 되고 무겁게 소등에 올리지 않아도 되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남편은 자기 꾀에 탐복하여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누가 들으면 그럴싸한 꾀 같지만 누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어이 남편은 가져온 밧줄로 소의 등과 나무 등치를 잡아묶고는 소 궁뎅이를 손바닥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소가 놀라 힘을 쓰자 나무는 빠지직 뿌지직 소리와 함께 부러져 소등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나무가 덮치는 통에 놀라 나자빠졌던 남편이 정신을 차려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고 소는 또 무슨 죄인가요? 세상에나 나무 아래 소는 잔등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무하려다 나무는커녕 소까지 잃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가 마누라에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니 하늘이 노랗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날도 저물어 가고 배도 고팠지요. 하는 수 없이 산을 내려오다 보니 호수가에 물오리 한 쌍이 오락가락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옳지. 저놈이나 잡아가자. 소는 미쳐 도망갔다 하고 물오리를 잡아가면 마누라는 나무 한 짐 해 오는 것만큼이나 좋아할 것이야. 남편이 큼직한 돌을 하나 집어들다 문득 생각해보니 돌보다 도끼를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도끼에 맞으면 제 아무리 힘이 센 항우라도 안 죽고 못 베길 것이야. 남편은 쥐었던 돌을 놓고 슬며시 도끼를 집어들고는 두 팔에 힘을 모아 물오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물오리는 깜짝 놀라 허드득 나랫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리고 도끼만 첨벙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또 어쩐단 말인가요? 당황한 남편은 도끼를 찾기 위해 옷을 모두 벗어놓고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몹시 찼지만 소 잃고 도끼 잃으면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대할까요? 오리가 놀던 자리에 가서 물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돌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끼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 밖으로 나왔지요. 추위는 더욱 심해져 아래턱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허리를 꼬부리고 동동걸음을 치며 서둘러 옷 벗어놓은 곳에 가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변을 아무리 봐도 옷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다 벗어 놓았는데? 덜덜 떨리는 몸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길 가던 행인이 주워갔는지 바람에 날려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옷은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날은 추워지니 어쩐단 말입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발가벗은 채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남이 볼까 두려워 담을 따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부엌 뒤 장독대에 웬 놈이 삿갓을 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저녁부터 도둑이 들다니 내 저놈을 잡아 체면을 세우리라. 남편은 큼직한 돌을 들어 도둑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퍽썩 소리를 내고 깨어지는 것을 보니 맙소사, 그것은 도둑놈이 아닌 장독대였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독 깨지는 소리가 나도 마누라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니 마누라가 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안심한 남편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늘상 밥을 얹어두는 시렁을 더듬다가 시렁 위에 얹어둔 식칼이 떨어져 얼굴을 베었습니다. 남편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된장찌개를 얹어 놓은 화로에 그만 엎어지고 말았지요.
화로불과 된장찌개에 화상을 입은 사내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신음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움직이지 말고 숨만 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마중을 나갔던 마누라가 혹시나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 꼴이 엉망진창이라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옷은 왜 홀랑 다 벗고 있는 것이요? 풀이 죽은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아내에게 말할 수밖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듣고 있던 마누라는 버럭 화를 내며 빨래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방망이에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남편은 번개같이 달아나 마루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누라가 마루장을 치며 아글아글 씁니다. 나와 이놈아! 안 나와? 못 나가! 당장 나오지 못해! 사나이가 한 번 못 나간다면 못 나가! 꼴의 사나이라니 마누라는 하도 기가 막혀 쓴 웃음을 지으며 읊조립니다. 에휴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내 팔자인가 보다. 팔자라니 어쩌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마루 밑에서 송장 치를 수 있나요? 결국 좋은 말로 남편을 나오게 하여 위로해주고 얼굴의 상처에 약도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함께 잘 살았다 합니다. 진정 남편은 남의 편인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금 못난 남편이지만 마음만은 내 편이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 한 고을에 명사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또가 동원 마루 의자에 앉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지레한 다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 굴비짐을 잃어버렸다는데 굴비짐을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는지 말해보거라. 예, 굴비를 한 짐 지고 팔러 가다가 주막집 절구통 위에다 받쳐놓고 점심을 먹었사옵니다. 하온데 점심을 먹는 사이 굴비 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그 사이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느냐? 소인하고 몇 사람이 평상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을 뿐 그 사이 드나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함께 점심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너보다 먼저 나간 사람은 없었더냐? 없었사옵니다. 그러면 주막집 주인은 뭐라고 하더냐? 굴비짐을 어떻게 간수했기에 이성하냐고 몽둥이까지 들이대며 저를 도둑놈 닥달하듯 했사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주인 소행 같다, 이 말이냐? 그런 짐작밖에는 달리 짐작가는 데가 없사옵니다. 형방, 사또가 당장 주막 주인을 잡아들이라 명하자 형방이 득달같이 나조를 쫓아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소를 잃어버렸다는 사내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는 소를 어디다 두었기에 잃어버렸단 말이냐? 길가 버드나무에다 메어두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왔사온데 잠깐 사이에 소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사옵니다. 시골 사람은 소가 반살림이라지만 저는 변변한 논밭 한 떼기도 없으니 그 소가 전 재산입니다. 꼭 그 도둑놈을 잡아주십시오. 굴비짐도 온데간데 없고 거다란 소도 온데간데 없다니 지금 우리 고을에는 온데간데 없는 귀신들이 발동을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소를 찾아보기는 제대로 찾아보고 여기를 왔느냐? 함께 장해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보았고 길목마다 지켰다 사오나 그 소를 끌고 읍내를 나가는 사람은 없었사옵니다. 사또는 또 형방을 부릅니다. 이 읍내에 푸주간이 몇 개나 되는가? 하나뿐이옵니다. 그 푸주간 주인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형방은 또 득달같이 푸죽간으로 나조를 쫓아보냅니다. 에고, 그 다음은 또 무슨 일인고? 예, 스님하고 행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서로 제 것이라고 티격이 붙었사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스님과 나그네 차림의 중년 사내가 앞으로 나섭니다. 지팡이? 허참, 그 하찮은 지팡이가 어쨌다는 것이냐? 지금 이 중놈이 짚고 있는 지팡이는 제 지팡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저렇게 교묘하게 자란 주목으로 만든 지팡이라 그만큼 값진 물건이옵니다. 하온데 우연히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저 중놈이 다리가 몹시 아프다고 제를 넘을 때까지만 지팡이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팡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기에 거절하였더니 지금은 지팡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헛간 빌려 안방까지 들어온다더니 이 녀석이 그 꼴입니다. 아니옵니다. 이 작자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옵니다.
이 지팡이는 처음부터 소승의 지팡이옵니다. 스님은 펄쩍 뛰며 손살에 칩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렸다. 여기가 어느 분납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스님은 사뭇 정중하게 허리를 굽실거립니다. 아니옵니다. 열여전 끼고 서방질한다더니 지금 불제자를 빙자하여 맹랑한 거짓부렁이를 씨부렁거리고 있사옵니다. 흑백을 가리시어 단단히 벌을 내려주십시오. 허참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요란스럽단 말이냐. 지팡이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온 내 녀석들도 한삼하다마는 이런 것을 재판이라고. 나도 웃음거리가 되기 꼭 알맞겠다. 하지만 하늘 도둑도 도둑은 도둑이니 흑백을 가리기는 가려야겠다. 어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인지 구경부터 하자. 스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정중하게 바치자 사또는 지팡이를 여기저기 찬찬히 봅니다. 사령은 꼭 이 지팡이만한 작대기를 2개 구해 오너라. 사또 말에 사령이 달려가서 금방 작대기 2개를 가져옵니다. 사또는 작대기를 두 사람에게 하나씩 건넵니다. 너희들은 이 작대기를 하나씩 짚고 여기 마당을 빙빙 돌아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돌아야 한다. 두 사람은 사또를 멍청하게 건너다 보고 있다가 물러가서 마당을 돌기 시작합니다. 잡아오란 녀석들은 다 잡아왔느냐? 예, 주막집 주인 대령하였사옵니다. 나졸들이 주막집 주인을 끌어다가 사또 앞에 끌립니다. 저 굴비 장수가 굴비 짐을 너의 집 절구통에 내려놓고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 사이에 굴비 짐이 없어졌다는데 사실이냐? 예, 사실이옵니다. 저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부 있겠습니까? 굴비짐인지 무슨 짐인지 짐을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니 그 짐을 절구통 위에 받쳐놓고 주막 주인은 낱낱이 주워 섬깁니다. 그 사이 굴비짐 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느냐? 주막은 아무나 드나드는 데라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렇지만 저 굴비장수는 그 사이 들고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밥 먹는 사이 굴비짐이 없어졌으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굴비짐에 발이 달려 저 혼자 어디로 도망쳤을 까닭도 없고 날개가 달려 날아갔을 리도 없다. 그 굴비짐이 어찌된 일인지 짐작하는 일이 없느냐? 도무지 짐작하는 일이 없사옵니다. 저자가 점심을 먹을 때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럼 범인은 반드시 너의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내 소견은 어떠냐?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제 집 식구라고는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뿐이옵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면 내 마누라 소행이 틀림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다. 너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라면 범인은 바로 그 절구통이다. 절구통이 그 큰 나가리로 굴비짐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게 틀림없다. 절구통이 굴비짐을 삼켰다는 말씀이옵니까? 굴비 장수가 멍청하게 묻자 다른 사람들도 황당하단 듯 절구통 마냥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범인은 그 절구통이 틀림없다. 주막 주인은 가서 그 절구통을 이리 떠매고 오너라. 그 무거운 절구통을 어찌 떠매고 오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주막 주인은 사또의 명인지라 자리에서 일어서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푸죽간 주인은 왔느냐? 예, 표집관 주인 대령이옵니다. 이놈 너는 장사를 하면 정직하게 해야지. 어째서 병든 소를 잡아서 팔았단 말이냐? 사또가 누나를 부라리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병든 소를 잡아서 팔았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느냐? 맹세코 소인은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다. 너는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느냐? 무신날과 장날이 다르옵니다. 무신날은 이틀에 한 마리 꼴로 잡고 장날은 하루에 2마리를 잡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2마리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으면 그 가죽이나 발목이나 뿔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근래에 잡은 소의 가죽과 발목, 뿔은 모두 팔았느냐? 아니올시다. 지금도 팔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사옵니다. 병든 소인지 아닌지를 가려볼 것인즉 발목하고 가죽하고 뿔을 죄다 이리 가져오도록 하라. 푸죽간 주인은 살았다는 듯이 횡하니 나갑니다. 동원 마당에는 스님과 나그네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습니다. 그때 주막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연남은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절구통을 굴리고 옵니다. 그 절구통 아가리 한번 크구나. 저놈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그 아가리와 배때기를 보니 굴비 한 짐쯤 삼키고도 남겠다. 주막 주인은 들어라. 내 주막에는 오가는 행인이 많을 것이고 저 염치 없는 절구통이 이 다음에도 생선짐이나 과일짐은 물론이고 남의 이바지 짐도 그렇게 감쪽같이 삼켜버리고 시치미를 뗄 게 분명하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문초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의 집은 신용이 떨어져 장사에도 지장이 클 것이다. 그러니 저 못된 절구통을 멀리 함경도로 보내서 두만강 건너로 던져버리는 것이 낫겠다. 엉뚱한 소리에 모두 눈이 둥그레집니다. 두만강 가에 있는 종성부 부사가 내 친구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것인즉 저 절구통을 종성까지 굴리고 가거라. 절구통을 굴리고 가서 제대로 버렸다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이르자 주막집 주인은 벼락 맞은 상판으로 사또를 건너다 봅니다. 사또, 저 절구통은 보시다시피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 혼자 힘으로는 옆으로 눕힐 수도 없사옵니다. 그런 절구통을 함경도까지 어떻게 굴리고 가겠사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굴리고 왔느냐? 5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굴리고 왔사옵니다. 그러면 그 5사람이 굴리고 가면 되겠구나. 고생스럽더라도 어떻게든 멀리 갖다 버려야겠다. 저 절구통이 고기 맛을 한번 보았으니 이제 굴비뿐만 아니라 명태짐이며 심지어는 이바지 짐까지 다 집어 삼킬 것이다. 그런 불상사를 막는 방법은 멀리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저런 못된 절구통을 집에 두고 있었던 죄로 수고를 좀 해야겠다. 사또는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옵니다.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냐? 저 고약한 절구통을 도끼로 패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굴비 장수한테는 꼭 그만한 굴비를 한 짐 사다가 주겠사옵니다. 그런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멀리 함경도까지 굴리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 어서 가서 굴비를 사오너라. 주막 주인은 살았다는 듯이 뛰어나갑니다. 굴비 장수는 들어라. 저자가 가져오는 굴비를 보면 내 굴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느냐? 알다뿐이겠습니까요? 제 굴비는 연평도 만물굴비라 알이 어찌나 많이 배었는지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굴비 짐을 챙기다가 굴비 이빨에 손가락을 찔려 굴비 엮은 지폐에 피가 한 군데 묻어 있어옵니다. 한참 후 주막집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굴비를 지고 옵니다. 굴비 장수는 저 굴비짐을 헤쳐 보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에 따라 굴비 장수는 굴비짐을 헤쳐 보았습니다. 아뢰옵니다. 이 굴비는 틀림없이 제 굴비가 맞사옵니다. 여기 지폐 아까 말씀드린 피가 묻어 있어옵니다. 형방이 가서 확인하자 주막집 주인은 얼굴이 백지장이 됩니다. 저런 몹쓸 놈을 보았나? 저놈을 단단히 묶어 저쪽에다 꿀려라. 나졸들이 주막집 주인을 꽁꽁 묶어 한쪽에 끌어앉힙니다. 백정은 왔느냐? 예, 여기 데려가였사옵니다. 백정은 가져온 소가 죽이며 발목을 모두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소일은 농부는 들어라. 저 속에서 내 소의 가죽이며 발목이며 뿔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 여부 있겠습니까요? 송아지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서 환야할 수 있사옵니다. 우선 뿔은 양쪽 뿔이 납작 누워있는 잡박뿔이고 왼쪽 앞발의 발톱 곁에는 상처가 났다가 나은 흉터가 있사옵니다. 소주인이 대번에 뿔과 앞발을 가려내는 것을 본 푸죽간 주인도 꽁꽁 묶여 주막 주인 곁에 꿀렸습니다. 거기 작대기 짚고 걷고 있는 너희들도 이제 그만 이리와 작대기를 내놓거라. 작대기 2개를 한참을 살피더니 사또가 말하였습니다. 먼저 불제자인 중한테 묻겠다. 거짓말을 하면 무슨 지옥에 가는고? 초열지옥에 가옵니다. 초열지옥은 어떤 지옥인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이옵니다. 그래서 화염지옥이라고도 하옵니다. 그 지옥에는 거짓말하는 녀석들만 가는가? 아니올시다. 거짓말하는 녀석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녀석, 사람을 죽인 녀석, 여자한테 음탕한 짓을 한 녀석, 술 마시고 주정이 심한 녀석, 억지 소리를 하는 녀석들도 몽땅 그 지옥에 가옵니다. 그러면 내가 저 백정하고 주막 주인을 데리고 그 지옥까지 가야겠다. 아이고, 그 무서운 데를 제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요? 그래도 좀 가야겠다. 너는 지팡이를 바르게 짚고 다니지 않고
이따금 끌고 다니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눈이 둥그레집니다. 이 주목나무 지팡이를 보니 끝이 고르게 달아 올라갔구나. 그런데 내가 아까 지팡이 짚고 걷는 것을 보니 반은 끌고 다녔다. 그렇게 끌고 다니면 지팡이 끝이 한쪽만 많이 다를 것이다. 이제 알겠느냐? 스님은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거기는 염라대왕 소관인즉 내가 간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승에도 지옥과 비슷하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새 녀석 볼기에서 불이 납니다. 중은 거기 두고 주막 주인과 백정은 감옥에 가두어라. 사령들이 주막 주인과 백정을 끌고 갑니다. 마당에는 중만 남습니다. 사리용, 지난번 오광대놀이 할 때 중에 쓰고 놀던 바랑하고 탈바가지가 그대로 있느냐? 사령이 있다고 하자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 중한테 그 바랑을 지우고 탈바가지를 씌워 동네마다 끌고 다니며 조리 돌려라. 바로 시행하렸다. 사령들이 서둘러 중한테 바랑을 지우고 귀신 모양의 탈바가지를 얼굴에 씌워 읍내 거리고 끌고 나섭니다. 야, 조리 중이다. 큰 길에 나서자마자 조무래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듭니다. 조무래기들은 모처럼 신바람이 났습니다. 중은 꽁무니에 조무래기들을 수십 명 달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조리를 돕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서서 웃으며 구경을 하였죠. 고을에 참 훌륭한 수령이 있어 마을은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죄 짓는 사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사 감히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명사또가 있는데. 옛날 옛적 충청도 제천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은 가난하였는데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요. 그러던 하루는 몇 사람이 선비의 집을 찾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영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은 넉넉하고 자손은 번성하나 귀덕의 노비문서에 집안 어른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3,000냥을 받고 양인으로 풀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허락하신다면 한 분께서 영남으로 왕림해 주십시오. 이를 들은 선비의 큰 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선비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가기를 청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선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자가 갈까요? 그래, 그리하거라. 이를 본 큰 아들은 화가 나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나이가 어린 막내는 일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 반드시 이를 그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이 영남으로 가게 되었죠. 영남에서 3,000냥을 받은 막내 아들은 소를 사서 돈을 가득 싣고 돌아오다가 깊은 산 폭포 아래 용추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용추로 뛰어들려 하는 한 여인이 보였지요. 막내 아들은 그 여인을 붙들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우는 소리가 몹시 애달팠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명에서 빚을 내어 도봇장사를 하였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였습니다. 가명에 빚진 3,000냥을 납부해야 하나 갚지 못하여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정해진 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이 이미 다 지났으니 형장에서 죽게 될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식으로서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3,000냥이 많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베를 두고 자식이 목숨을 끊는 불효를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죽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돈이 3,000냥인데 이제 그대에게 드릴 테니 그대는 죽지 말고 사십시오. 막내 아들은 소와 돈다발을 처녀에게 모두 주고 돌아갑니다. 고마움에 처녀가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막내 아들은 그저 발길을 돌려갈 뿐입니다. 선비의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 빈손으로 귀가하자 형제들이 노발대발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인사를 할 뿐이죠. 잘 다녀왔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화가 치민 형들이 말하였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는 길에 사람을 한 명 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렸단 말이냐? 막내 아들이 용추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형들은 화를 참지 못해 격분합니다. 경망한 짓을 하였구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이번 일이 허사가 되리란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 듣던 선비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 이 아이를 보낸 이유이다. 고로 아비는 아들을 잘 알아보았고 아들도 아비를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 또 자식이 올곧은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기쁜 일이 아니냐. 만약 큰 아이가 같다면 필시 그들에게 돈을 더 걷었을 것이고 돈을 더 걷었다면 반드시 3,000냥을 넘겼을 것이다. 저들이 저들의 역량을 가늠해서 3,000냥으로 정한 것인데 3,000냥을 넘게 걷었다면 기쁘지 않았을 테고 기쁘지 않으면 해로운 일이 뒤따르기도 하니 예기치 못한 재앙이 없을 수 있겠느냐. 청렴한 장사꾼이 이익을 곱절로 남기고 점잖은 대인은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법이다. 3,000냥을 얻었으니 이익이 곱절이라고 할 만하고 3,000냥으로 사람을 살렸으니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요하니 돈 3,000냥으로 바꿀 것이 아니다. 응덕을 쌓은 자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다. 너희 형제들은 이 아이 덕을 보게 될 것이니 화내지 말거라. 3년이 지나 선비가 집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들들이 임시로 장사를 지낸 다음 묘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넘어 명당을 찾아서 심리를 내려가 보니 산이 끝나는 곳에 큰 저택과 사당이 있었는데 그 터가 실로 명당 자리였죠. 발돋움을 하여 담장 너머를 굽어보며 감탄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끌려 들어가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인이 집주인을 말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분은 용추가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 같습니다. 틀림없느냐?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을 살려주신 분인데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인이 막내 아들에게 대청으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묻습니다. 3년 전에 용추를 지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용추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 그리하여 어찌하셨습니까? 아비가 죽을 위기라 하여 가진 돈 3,000냥을 그 처자에게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옆에 있던 집주인의 딸이 흐느끼며 말을 잇습니다. 선비님,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용추에 뛰어들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막내 아들은 그제서야 여인을 알아보았지요. 그래, 그때 그 처자가 아니요. 그래, 일이 살아계시니 참 다행이요. 세 사람의 얼굴에 마침내 웃음기가 돕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를 이루셨습니까? 선비님께서 주신 돈으로 날짜에 맞춰 가명에 바치자 관찰사가 깜짝 놀라 어떻게 장만하였느냐고 묻더군요. 제가 사실대로 아뢰었더니 관찰사가 감탄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참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 세상은 크게 속일 수 없다. 일개 선비도 그러하거늘 관찰사야 말해 무엇하랴? 나도 인자하고 의롭게 조치하겠소. 절반은 식구가시오. 관찰사는 3,000냥의 절반만 받고 절반은 내주었습니다. 다시 도붓장사를 하였는데 일마다 모두 성공하여 수만 냥을 모았지요. 그리곤 사람을 시켜 이곳저곳에 방을 붙여 3,000냥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녀가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여 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오늘 하늘이 작은 정성을 살펴 은인을 여기로 오시게 하였군요. 부친상은 언제 당하셨습니까? 사시는 곳은 어디이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은 제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친상을 당하여 임시로 장례를 치른 다음 맷자리를 구하러 용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여기 사당 아래 용혈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지요. 시야가 막혀 보이지 않기에 담 너머로 굽어보며 한번 구경하느라 채통과 예법을 잃고 말았으니 부끄럽습니다. 하늘이 그대의 음덕에 보답하고자 저더러 이곳을 지키며 기다리게 한 것 같습니다. 저쪽의 전장은 제 선산 아래라 제가 거처하고 이쪽 전장은 그대에게 바칠 테니 이곳에 거처하시지요. 인부를 데리고 저와 제천으로 함께 가서 상여를 받들고 그대의 식구들을 데려다 옮겨 오십시다. 이곳에 거처를 정하여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 대대로 함께 살며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거듭 사양하자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왜 사양하십니까? 그대의 재물로 그대의 전장을 마련하였는데 왜 사양하십니까? 막내 아들이 마침내 그 말에 따라 차례대로 장례를 치르고 이사를 와서 삼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른 후 막내 아들은 처자와 혼인을 하여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이루고 살았다 합니다. 세상에 남아 도는 재산으로 남을 돕는 일은 칭송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어렵게 얻은 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선비와 그 막내 아들과 같은 지혜로움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 낳고 돈 낳았지. 돈 낳고 사람 낳았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떤 산골 마을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하나 낳는 게 소원이라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산신에게 치성도 드릴 정도로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부부는 더 이상 자식 생각은 하지 않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영감이 된 남편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지요. 자식은 없지만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동물들도 그것을 아는지 동네 강아지며 가축이며 짐승들도 영감에게는 늘 순하게만 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사흘 밤낮으로 비가 내리더니 이윽고 영감의 집 아랫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아랫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던 영감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이를 어쩌나요? 워낙에 큰 물이 마을을 집어삼켜 영감도 발이 묶였습니다. 그때 천만다행인지 떠내려오는 조각배 하나를 발견한 영감은 헤엄쳐 조각배 위로 올라탔지요. 집에서 부인이 걱정하고 있을 것을 생각한 영감은 떠내려오는 나무작대기를 집어들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오는 것이 보이자 영감은 얼른 배를 저어가서 사슴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뱀 한 마리가 꾸불텅꾸불텅 애를 쓰며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영감은 그 뱀 역시 건져서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웬 사내아이 하나가 첨버덩거리면서 떠내려오고 있었죠. 아이는 소리도 못 지르고 허우적댈 뿐이었습니다. 영감은 그 아이 역시 건져서 배에다 태우고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감에게 감사하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뱀 역시 자신의 몸으로 영감의 발을 빙빙 돌려 가마 다 풀었다 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영감은 사슴과 뱀을 제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 놓아주고 사내 아이는 부모에게 데려다 주려 했지만 홍수 속에서 아이의 부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영감은 사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영감의 부인도 자식을 얻었으니 친아들 이상으로 잘해주었지요. 하루는 영감이 양아들을 데리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 큰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강에서 건져준 사슴 같았지요. 얼마나 반가운지 영감은 사슴을 연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슴은 영감의 소매를 물고는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놈이 또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아들아, 잠깐 따라가 보자. 영감과 양아들은 사슴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죠. 조금 가다가 사슴은 어떤 바위를 가리키며 앞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슴이 땅을 파라는 것 같은데요. 영감도 사슴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 바위로 다가가 사슴이 땅을 파던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땅을 조금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2개가 나왔죠. 영감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누런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감이 놀란 얼굴로 사슴을 보자 사슴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님께서 절 구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영감과 양아들은 나무지게는 내팽개치고 항아리 2단지를 가슴에 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나무하러 간 부자가 들쳐매고 갔던 지게는 어디 갔는지 웬 항아리 2개를 가슴에 품고 오자 부인은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니 나무지게는 어디다 내팽개치고 사이좋게 항아리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거요? 영감이 웃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이자 부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놀란 부인에게 사슴 이야기를 하자 부인도 기뻐했죠. 금을 팔아 부자가 된 세 식구는 산 아래에 큰 기와집을 마련하고 세간살이도 새로 들여 떵떵거리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죠. 은혜 갚은 사슴과 달리 그날 이후로 양아들은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돈을 다 잃은 날에는 술을 연신 먹고 와 노부부에게 돈 내놓으라 주정 부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노부부는 그것도 자식이라고 돈도 주고 타일러도 보았지만 양아들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버릇을 고치고자 양아들에게 돈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어디서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고 왔는지 양아들이 노부부의 안방문을 열고는 욕을 마구 퍼붓더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집에서 이때까지 아들 노릇 해줬으니 이제 그만 세간을 나눠주시오.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거 살아생전에 반으로 나눕시다. 그럼 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 참 자식 잘못 기르면 호랑이만 못하다 했나요? 이쯤 되니 자식이 아니라 원수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갖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노부부는 하는 수 없이 재산의 반을 주고 양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키운 자식을 내보냈지만 양아들은 1년도 못 되어 다시 찾아왔지요. 받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다 써버리고 돌아온 양아들은 돈을 더 달라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참다 못한 영감이 화가 나서 꾸짖자 양아들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영감을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엄청난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양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영감을 관하로 초치하여 말했습니다. 비록 산에서 금이든 단지를 주었다 하나 그것은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것을 묻었단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분명 묻은 자의 것이니 이는 주운 것이 아니라 도둑질함과 다를 바 없도다. 결국 영감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요. 그때 그 항아리를 들고만 오지 않았어도 이놈의 신세가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을. 내 욕심에 자식도 버리고 부인과도 이별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그때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강에서 구해준 뱀이 영감한테 스르르 기어왔습니다. 비록 감옥 속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영감은 뱀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뱀은 영감의 팔을 스르르 기어오르는가 싶더니 아이쿠야. 영감의 팔을 확 물고 가버렸습니다. 저놈의 뱀도 은혜를 모르고 날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뱀에게 물린 영감의 팔은 부어올랐지요. 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뱀이 복숭아 잎 3개를 물고 스르륵 다시 오더니 가져온 복숭아 잎으로 물린 상처를 슬슬 비벼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퉁퉁 부어오르고 아프던 팔이 금세 가라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내 뱀은 복숭아 잎 2개를 영감 앞에 놓고는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뱀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감옥 밖이 뒤숭숭하더니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네. 영감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밖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오? 공주마마께서 뱀한테 물렸는데 백약이 소용없어서 온 나라가 들썩여 그러지요.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린다는 나라의 포고가 내려와 저리들 어수선한 것이오. 그제야 영감은 뱀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영감은 그 포졸에게 공주마마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으니 제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영감이 하도 간절히 간청하자 포졸이 사또에게 영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사또가 영감을 불러다 말합니다. 허참, 그런데 무슨 재주가 있어 어이도 못 고치는 공주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제게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사옵니다. 그걸 쓰게 해주시면 틀림없이 공주마마의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림없느냐? 만약 거짓이면 임금을 능멸한 죄로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고 짓거리는 게냐? 제 아무리 무지몽매한 시골 사람이라 하나 어찌 그것을 모르겠사옵니까? 영감의 말을 가만히 듣던 사또는 임금에게 이 사실을 신속하게 알렸습니다. 이에 궁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 영감을 데려갔죠. 궁에서 공주마마를 마주한 영감은 가져간 복숭아 잎으로 공주마마의 상처 부위를 슬슬 비볐습니다. 그러자 역시나 퉁퉁 부어올랐던 상처가 씻은 듯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공주는 점점 의식을 찾아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영감에게 무슨 사연으로 관가에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물었죠. 영감은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임금에게 소상히 모두 아뢰었습니다. 이를 들은 임금이 말하였지요. 그 항아리의 주인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숨겼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필시 그것은 마음씨 착한 자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하여 그대에게는 죄가 없도다. 단지 죄가 있다면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일 뿐. 허나 그것 또한 죄가 아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나 세상의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대가 오늘 나의 자식을 살려주었으니 나 또한 그대의 자식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임금은 신하를 불러 명하였습니다. 여봐라. 이 노인의 아들에게 곤장을 치고 술과 투전을 금지하도록 하여라. 더불어 평생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명한다. 이를 어길 시 그 아들을 참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노인은 다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무죄방면하여라. 이에 더불어 임금은 노인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얻은 가족은 서로를 보다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동물은 살려준 은혜를 갚는다지만 사람은 부모 자식이 되면 늘 내리사랑만 있나 봅니다.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식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부모가 물려준 조그마한 땅에서 농사지어 생계를 하고 살았는데 아내와 이제갓 3살 배기인 딸이 있었죠. 하지만 김서방은 한량기가 있는지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공술이나 얻어먹고 주정질에 시비가 일기일수였습니다. 그러니 집안 살림은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 콧잔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산들 봄바람이 들었는지 낮부터 김서방은 친구들과 함께 들놀이를 갔습니다. 마셔라 부어라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 하지 않았나요? 기분이 거나해질 때까지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리 훤해 보인다 말인가. 이리 취하니 좋구나. 대문을 걷어 차고 들어오는 김서방을 보자 집에서 기르는 수탉 한 마리가 슬금슬금 피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랫방에서 사는 덕구와 엿장수가 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놈이 엿값을 얼마나 깎았는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시비 붙은 모양이었죠. 김서방은 술김에 엿장수에게 시비를 붙습니다. 야 이놈아, 조금쯤 애누리를 해주면 될 것을 가지고 너네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냐? 엿장수도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애누리하고 괴롭혀서 무슨 득이 되나? 인색하게 굴지 말게나. 뭐라고? 이놈이 엿장수 주제에. 술이 웬수죠. 김서방은 발끈해져서는 엿장수에게 주먹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엿장수는 흑하고 엿가락 마냥 벌렁 낮아빠지더니 그만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덕구가 달려가 엿장수를 흔들어 보았으나 기척이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김서방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덕구를 시켜 엿장수를 서둘러 방으로 옮겼습니다. 김서방은 엿장수에게 약을 먹이고 치료를 하는 등 수선을 떨었죠. 그러니 한참 만에 엿장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살아났구나. 천만 다행입니다. 김서방은 놀란 가슴을 쓸어담으며 엿장수에게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지요.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 김서방은 엿장수에게 광목 한 피를 건네며 사과를 했습니다. 내 술이 취해 그리 된 것 같소. 그만 용서해 주오. 엿장수는 맷값으로 광목 한 피를 받고는 싱글벙글 쇠돌이 집을 나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담은 김서방은 술이 닿겠는지 진정해야겠다며 덕구를 시켜 술상을 봐오게 했지요. 자칫 잘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바람에 모처럼 마신 술이 다 깨고 말았구나. 한 잔 더 마셔야겠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또 술이 취해가고 해는 서산으로 뉘웃뉘웃 기울어 갑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오늘 왜 이리 술을 깨운다냐? 덕구가 문을 열어주자 나루터의 뱃사공인 박서방이 놀란 토깽이 눈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복에 김서방 큰일 났네. 조금 전에 엿장수 놈이 잔뜩 취해 가지고 나타나 강을 건너 달라고 해서
배에 태워주었더니 글쎄 올라타자마자 심한 기침을 하면서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지 뭐야. 그리고는 목구멍을 골골 울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서방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되었소. 가족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원수를 갚게 해주오. 난 이제 죽소. 증거로 이 광목을 보이시오. 이건 분명 김서방의 것이니까. 그런 소리들을 간신히 한 다음 그만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나는 옛날부터 자네에게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지라 그것을 관청에 이야기할 수 없소. 이리로 먼저 알리러 왔네. 이보게, 시체는 아직 배 안에 있으니 어떻게든 좋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김서방의 심장은 사납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족이 떨려오면서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꾹 누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김서방은 덕구를 급히 보내어 배 안을 조사하게 해보았더니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허둥지둥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뱃사공 박서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정했지요. 이보시게 박서방, 우리는 오랫동안 다정한 친구로 지내지 않았나? 나를 좀 도와주게. 아무튼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시체를 남몰래 싣고 가서 치워줬으면 하네. 부탁이네, 이렇게 빔새. 하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 박서방은 시무룩해지며 웅얼거렸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그런 곤란한 소리는 그만하게. 만일 남한테 들키면 나까지 혼나지 않겠나? 이보게 친구, 지난 정을 생각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게. 박서방은 마지 못한 듯이 김서방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체 어디에다 이 시체를 버리면 좋겠나? 바로 이 근처에 우리 아버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몰래 묻어주게. 묘지 근처는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고 또 한적한 곳이니까 조용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네. 그게 좋겠군.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런데 사례는 톡톡히 하겠지. 김서방은 가지고 온 돈 20냥을 박서방에게 내놓았습니다. 사례로 주는 것일세. 받아두시게. 김서방은 낄낄대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농이 지나치구만. 사람을 죽여놓고 겨우 20냥이라니. 적어도 100냥은 내야 하지 않겠나? 김서방은 당황해서 박서방이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관에 고발할까. 그를 집으로 데려가 집에 남아있던 돈을 모조리 긁어내다 못해 옷이나 폐물 등도 꺼내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60냥이 있네. 이건 내 전 재산이야. 폐물과 옷도 모두 줄 테니 제발 좀 봐주게. 박서방은 김서방이 내놓은 돈과 폐물을 보자 그제서야 희죽이며 마지 못한 듯 대답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내 자네하고 지난 정을 봐서 특별히 이번 한번 수고를 하겠네. 박서방은 시체를 가져다 김서방의 아버지 무덤 아래에 은밀하게 묻었습니다. 김서방은 이로써 만사 해결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하지만 고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뱃사공 박서방은 그날 이후로 툭하면 김서방의 집에 찾아와서는 조금씩 돈을 뜯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약점을 잡혔어도 단단히 잡혔으니 어찌할 수 있나요? 대문 밖에서 박서방의 기침소리라도 들릴라 치면 심장이 콩닥콩닥거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서방이 집안에 없는 척이라도 하는 날에는 박서방이 대문 앞에서 여타령을 어찌나 큰 소리로 뽑아대는지 하루하루 죽을 맛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렇게 김서방에게 뜯어모은 돈으로 사공 노릇을 그만두고 큼직한 가게를 벌여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심심하면 김서방을 찾아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김서방의 외동딸이 두창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김서방은 높은 열로 신음하는 딸의 고통스런 모습이 안타까워 덕구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의원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의원은 좀처럼 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은 더욱 더 무거워져서 외딸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몹시 슬퍼했으나 아무리 비탄에 빠져봤자 죽은 자식이 되살아날 리가 없었죠. 눈물을 머금고 딸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다음 날 대낮쯤 되어서야 심부름 보냈던 덕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지요. 의원댁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답답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딸의 죽음 앞에 허망할 뿐 뭐라 대꾸하겠나요. 그저 수고했다며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닷새째가 되었을 때 김서방은 우연한 기회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원 댁에 심부름 갔던 덕구는 의원을 찾아가기는커녕 가는 도중에 있는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만 마시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김서방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솟아 당장 덕구를 불러서는 몽둥이를 들고는 치려했습니다.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사람이 죽는데 술이 넘어가더냐? 그러자 덕구는 뻔뻔한 얼굴로 희죽 웃으며 대꾸합니다. 아니 김서방 어른, 먼저는 엿장수를 두들겨 패서 죽이시더니 이젠 나까지 죽일 작정이신가요? 김서방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요. 딸의 죽음 앞에 앞뒤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에 쥔 몽둥이로 마구 갈겨댔습니다. 덕구는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아래채에 있는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어디 두고 보자. 내일이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이를 갈며 별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김서방은 그 뒤로 실성한 사람처럼 밥도 먹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간신히 힘을 내어 일어나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포승줄로 김서방을 꽁꽁 묶어서는 끌어냈습니다. 놀란 김서방이 끌려가며 포졸들에게 물었죠. 무슨 짓이오? 도대체 이유라도 알고 끌려가야 할 것이 아니오. 그러자 포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놈이 있느냐? 사람을 죽여놓고 이유라니 내 놈이 한 짓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냐? 잔말 말고 따라오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김서방은 체념한 듯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뜰로 끌려가니 곁에 아랫방에 덕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녀석이 내게 원한을 품고 그랬구나. 김서방은 일이 어찌 된 건지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이윽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봐 김서방, 얼굴을 들어라. 내 놈이 지난번에 엿장수를 두들겨 패서 죽였다고 덕구가 말하는데 사실인가?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구놈이 어디까지 말했는지 알 수 없기도 하였지만 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어진 일에 변명할 기운도 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부답 체념한 듯 고개만 떨구고 있었지요. 그러자 사또가 덕구에게 물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덕구 내 놈은 김서방이 엿장수를 죽인 증거를 댈 수 있더냐? 증거는 그 시체가 무덤 속에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당장 김서방의 아버지 무덤 근처를 파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해 즉시 김서방 아버지 묘 근처를 파괴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체가 나왔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김서방은 호되게 매를 맞았지요. 김서방은 쇠사슬에 발목을 묶인 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살인죄로 옥에 갇힌 사실을 알게 되자 아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죠. 남편을 극진히 아끼던 아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매일같이 감옥으로 남편을 만나러 갔고 그때마다 맛있는 음식과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얼마나 호되게 매를 맞았는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전부터 몸이 튼튼하지 못했던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살이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묘책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옥사장에게 뇌물을 주면서 남편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었죠. 김서방은 날이 갈수록 여이기만 하더니 끝내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약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살려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방도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의 아내가 힘없이 뜰팍에 주저앉아 서글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귀신이 나왔다. 귀신. 엿장수 귀신이 왔다. 깜짝 놀란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던 엿장수가 살아서 엿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조차 놀라 귀신이 나왔다며 수군거리자 엿장수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내가 귀신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김서방의 아내가 엿장수를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을 물리친 후 그를 집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주자 엿장수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실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찾아 배울 걸 그랬군요. 실은 저는 그날 김서방한테 대접을 극진히 받고 곧장 지방으로 장사를 하러 떠났었지요. 그러니 이런 사건이 일어난 줄 알 턱이 있습니까? 부인은 엿장수에게 부탁해 관아에 같이 가서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엿장수는 흔쾌히 부인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죽었다던 엿장수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관아는 한바탕 난리입니다. 귀신인지 사람인지 엿장수를 본 포졸하나가 급히 사또에게 달려가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사또도 놀라 동원에 서둘러 등정하여 자리하였습니다.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죽었다던 사람이 어찌 저리 쌩쌩하게 나타났단 말이냐? 엿장수는 사또에게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며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그럼 김서방 아버지의 묘 옆에서 발견된 시체는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리곤 가만히 엿장수가 옛일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날 김서방에게 광목을 받고 멀리 장사를 가려고 배를 타려니까 뱃사공이 제가 가진 광목피를 보더니 그 광목을 어디서 샀느냐고 묻기에 김서방에게서 얻은 내력을 이야기했습죠. 마침 그때 강기슭의 시체가 하나 둥둥 떠 있었지요. 뱃사공은 시체 쪽을 한참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그 광목을 자기한테 팔라지 않겠습니까? 하도 조르는 바람에 팔아버렸는데 아마도 그 시체를 이용해서 흉기를 꾸민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뱃사공은 엿장수에게서 김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못된 계략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마침 떠내려온 시체를 엿장수로 둔갑시켜 김서방이 때려 죽인 것으로 꾸며 그것을 미끼로 위협하여 김서방에게서 돈을 뜯어냈던 것이죠. 사또는 급히 박서방과 김서방네 집 아랫방에 새들어 살던 덕구를 호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관청뜰로 나왔는데 엿장수를 발견하자마자 아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날벼락을 맞은 듯이 놀라면서 멍한 얼굴들이 되었습니다. 엿장수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요, 뱃사공. 오래간만이로군. 전에 광목을 사주어서 고맙소. 요즘은 재미가 어떻소? 말문이 막힌 박서방은 뒤돌아서기가 바쁘게 뺑소니를 치려고 했습니다. 사또는 큰 소리로 호령했습니다. 그놈을 묶어라. 그놈이야말로 능지처참할 놈이다. 둘러섰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꽁꽁 묶었습니다. 옆에 있던 덕구도 멍하니 서 있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김서방은 무죄 방면되어 아내와 엿장수의 부축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이니요? 아니요. 제가 진작 왔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김서방과 엿장수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둘도 없는 벗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합니다. 술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했나요? 때론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나를 음해하고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는 가깝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숫장수가 살았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숫장수는 열심히 숯을 구워 팔았죠. 그런데도 늘 가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없는 살림에 백발이 다 된 어머님과 어린 자식들이 있으니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도 숯을 구워 숯을 팔러 갈 채비를 합니다. 한 번 나가면 며칠이나 지나야 돌아오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을 건너 장에 도착했지요. 이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숯을 부리기도 전에 불이 나게 팔렸지요. 숯장수는 여태까지 숯을 이렇게 빨리 팔아보기도 처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늘 장에 오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었지요. 이참에 장 구경도 하면서 아이들 먹을 보리쌀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짭조름한 귀한 생선도 삽니다. 아내 것으로는 집신도 샀지요. 비록 예쁜 꽃씨는 아니어도 아내가 좋아할 걸 생각하니 절로 흥이 납니다.
이 정도면 얼마 동안 걱정 없겠군. 장에 나와 처음으로 지게를 든든히 채워 돌아가니 발걸음이 나는 듯했지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가는 발길이 이리 가벼울 때가 있었을까요? 숫장수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는데 한 곡에 넘으니 새끼새가 둥지에서 떨어져 울고 있지 뭡니까? 작은 새가 어미도 없이 떨어져 울고 있으니 집에 있는 자식들이 생각납니다. 숫장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고름을 잘라서 새의 부러진 다리에 친친 매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합니다. 두 곡에 넘으니 아기를 업고 있는 여인이 배가 고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있자니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고단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주려고 샀던 보리쌀 반과 아내를 주려고 샀던 집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발길이 떨어질 것 같았죠. 이것밖에 못 드려 미안합니다. 숫장수는 더 주지 못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곡에 넘으니 불쌍한 거지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지 뭡니까? 바람이 싸늘하고 날씨도 추운데 거적대기 하나 못 걸치고 달달 떨고 있었죠. 얼마나 굶었는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어르신 얼른 제 옷을 걸치세요. 그리고 숫장수는 가지고 있던 남은 보리쌀이랑 어머님 주려고 샀던 생선을 몽땅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네 걸 내게 몽땅 다 주면 자네는 어쩌려고 그러나. 저야 건강하니 또 쑥 팔면 됩니다. 집에 보리쌀도 조금 있고요. 숫장수의 지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지게를 지고 집을 향했지요. 숫장수가 가려니까 거지 노인이 부릅니다. 정말 착한 젊은이일세. 내 꼴이 이렇다 한들 그냥 받을 수 있겠나? 내가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보답으로 점괘를 봐주겠네. 도움이 될 걸세. 숫장수도 자신의 점괘가 궁금하기도 하고 노인이 보답하고자 하니 점괘를 듣기로 합니다. 숫장수를 본 노인이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러준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지요. 참 알쏭달쏭한 말이었습니다. 숫장수는 노인이 알려준 세 가지 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갑니다. 걷다 보니 나루터에 이르렀죠.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서둘러 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 옹기 파는 옹기장수, 오색 빛깔 비단 파는 비단장수, 푸드덕푸드덕 씨암탉 사온 노총각까지 타고 숫장수가 배 타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잉 불었죠. 그땐 노인이 말한 세 가지 점괘 중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바람 불면 타지 마라. 가만히 서 있는 숫장수를 보고 뱃사공이 소리칩니다. 탈 거요 말 거요? 오늘 이 배가 마지막 배요. 숫장수는 한참을 고민했지요. 난 그냥 안 탈랍니다. 숫장수는 좀 돌아가더라도 산을 넘어 가기로 합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가다 배를 보낸 게 좀 아쉬워 뒤를 돌아봤죠. 이게 웬일일까요? 숫장수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갑자기 바람이 거세져서 자신이 타려던 배가 뒤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란 숫장수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어르신이 알려준 말이 딱 맞았어. 그렇게 화를 면한 숫장수는 그 알쏭달쏭한 점괘가 참 신통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어느새 날은 저물고 밤 짐승들은 여기저기서 울어댑니다. 먼 길을 돌아오니 밤이 되도록 마을을 만나지 못했지요. 이거 큰일이군. 오늘은 안 들어가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그래도 갈 길이 머니 어디서 좀 자고 가야겠다. 숫장수가 잠잘 데를 찾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굴 하나가 보였지요. 옳거니 저 동굴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은 도깨비 굴이었지 뭡니까. 우락부락 도깨비 떼가 숫장수를 보고는 무섭게 달려듭니다. 숫장수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싶었는데 노인의 점괘가 또 생각났습니다. 무섭거든 춤을 춰라. 숫장수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도깨비란 놈들이 본 뒤 심심한 걸 참지 못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 아주 신이 납니다. 참 재미난 춤일세. 이 사람 완전 춤꾼이군. 도깨비들은 숫장수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 같이 덩실덩실 날이 꼴딱 새도록 멈추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날이 밝고 다행히 도깨비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요. 도깨비들은 숫장수 덕분에 잘 놀았다며 이것저것 선물을 줍니다. 금은보와 한가득, 황소 한 마리, 비단 20필, 보물이 가득 쏟아졌지요. 숫장수는 노인의 점괘대로 그저 화를 면하려고 춤을 췄는데 횡재를 한 것이지요. 집에 가자. 에헤라디아, 금은보와 가득 싣고 집에 가자. 집에 돌아온 숫장수를 보자마자 식구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며칠 만에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숫장수도 어찌나 반가운지 단숨에 달려갔지요. 아이들을 안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노인의 마지막 점괘가 퍼뜩 생각납니다. 반갑거든 설설 뛰어라. 숫장수는 얼른 넙죽 엎드려 설설 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그 모습이 재밌던지 같이 설설 기었지요. 그런데 툇마루 밑에서 뭔가 끔벅끔벅합니다. 뭔가 해서 가까이가 자세히 보았지요. 툇마루 밑에서 끔벅이는 것은 도둑놈 눈이지 뭡니까? 도대체 도둑놈이 언제부터 숨어 있었단 말인가? 도둑놈도 놀라고 숫장수도 놀라고 모두가 놀랐지요. 정신 차린 도둑놈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점괘 덕에 가족 모두 화를 면하게 되었지요. 숫장수는 가족의 양식을 내어주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받은 노인의 점괘 덕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것도 금은보와 가득 싣고 말입니다. 숫장수는 그 후로도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늘 나누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늘 명심했지요. 바람 불면 타지 않고 무서울 땐 춤을 추고 반갑거든 설설기면서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며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서 지혜롭기까지 한 마음 따뜻한 숫장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